안녕하세요. 영화 보는 새 작가 이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작가입니다. 네, 추석을 얼마 남기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모였는데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아주 빠르게 다시 모였습니다. 네, 추석이 너무 길어요. 맞아요. 너무 길어서 싫은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좀 싫고요. 왜냐면 뭐 특별한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나, 뭐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아니요. 추석 연휴가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그렇게 연결된다고? 저희 맥락 없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추천작 먼저 윤 작가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추석을 앞두고 하는 녹음이니까 추석 때 좀 돌려볼 만한 게 있으면 추천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저것 찾다가 요즘 좀 핫한 크라임씬을 가지고 왔습니다. 크라임씬? 크라임씬. 예능. 꽤 지금 한 범죄 7, 8년이 넘은 그 장기 프로젝트 예능인데요. 한 번도 안 봤어요. 네, 저도 이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애정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어서 그냥 볼 때만 보고 안 볼 때는 안 봤는데 요즘 이게 제로, 크라임씬 제로라는 이름으로 그 넷플릭스 자본이 들어가서 넷플릭스에서 다시 리부팅이 된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그 넷플릭스 화제성과 함께 그 크라임씬의 엄청난 팬들의 환호에 힘입어서 좀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어디서 했던 거예요? 원래 이게 JTBC에서 했던 거라서 티빙에서 지금까지는 전부 다 모든 시즌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부터는 넷플릭스가 들어옵니다. 이게 2회 분량의 한 사건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연관성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골라볼 수도 있고 뭐 이것 보다가 저것 보다가 뭐 끊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추석에 보시기에는 가볍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추천작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박지윤, 장진 같은 고정 출연자들이 몇 명이 출연하고 거기에 이제 매회 게스트들이 출연을 해서 살인 사건을 추리하는 게임 예능입니다. 각각 한 명의 탐정과 나머지 용의자들의 역할을 맡아서 주어진 시간 동안 세트장 곳곳에 있는 자료를 찾아내면서 진범을 추리하고 각자 그 진범을 찾아서 투표를 하고 맞추면은 상금을 받아가는 형태의 전체적인 구성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보다 보니까 예능과 추리가 굉장히 적절하게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가볍지도 않고 근데 또 사건이 너무 유치하거나 어설프지가 않아요. 뭐 자료라든지 구성을 되게 좀 탄탄하게 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다 보니까 이거 녹화하는데 14시간을 쓴대요. 우와. 이게 막 인터뷰며 뭐 하여튼 그래서 편집을 보면 편집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14시간 촬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역할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다. 고정 멤버는 한 5명 정도가 주로 나오고 거기에 이제 뭐 박성웅이라든지 이번 시즌은 황인엽이라든지 뭐 그 하석진이라든지 이런 주로 배우분들이 여기에 이제 한 명씩 그날 게스트로 해서 그날의 역할을 수행하거든요. 근데 이게 인기 있는 이유를 보니까 저도 보면서 재밌다고 느껴지는 게 대부분의 사건들이 김순옥 작가 저리 가라는 막장과 치정으로 얽혀 있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그 보통 한 드라마에서 이렇게 시도하기가 되게 어려운 설정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캐릭터들도 굉장히 세요.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고 손가락을 잘라서 모으는 사이코패스가 용의자로 나온다든지 뭐 문어발식 연애관계를 하는 남자인데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캐릭터가 근데 어쩌다 엄마뻘의 여자와도 사귀는데 알고 보니 중간에 추리를 하다 보니까 그 여자가 친엄마였다라든지 막장극이네요. 완전 막장의 요소가 막 섞여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실도 이게 자기 역할 빼고는 남의 역할에 대한 설정을 모르기 때문에 추리를 하는 과정에서 얘네들도 밝혀지면서 놀라고 웃기고 자기들도 네 거기에 따라서 막 반응을 리액션을 그때 막 애드립을 쳐야 되고 네. 이렇네요. 그래서 그 애드립을 장동민이 확실히 잘해줍니다. 그 그렇지. 순간순간에 그 개그적인 역량을 엄청 잘 발휘해서 진짜 머리 좋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개그 담당은 거의 다 장동민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추리는 장진 감독과 박지훈이 정말 탁월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레전드라고 불리는 회차들에서 이 두 사람의 활약이 좀 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범인인지는 알고 범인도 알죠. 그래서 범인은 최대한 남의 자료를 왜냐하면 전부 다가 용의자기 때문에 누가 죽여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은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마피아 게임 네. 비슷한. 그래서 범인은 자기만 범인인 줄 알고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그러니까 자기 역할들에 대한 정보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자료를 막 찾아내서 그 사람이 진범이라는 거를 추리해 나가는 그런 그럼 범인은 과정이- 범인이 아닌 척하는 거예요? 그렇죠. 범인만 진짜 거짓말을 마피아 하기 머리 게임이네, 때문에 싸움이구나. 네네. 그래서 추리하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배우들을 많이 섭외했나 보다. 네, 네. 연기가 돼야 연기 되니까. 특히 최근에 박성웅 배우가 와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이 제로의 첫 번째 그 사건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 이 사람이 맡은 역할 이게 약간 스포가 될 수도 있지만 뭐 결정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금 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살인을 엄청 많이 저질렀다는 정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 이게 박성훈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포스가 있잖아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살려는 드릴게. 막 자기 아니라고 막 이렇게 그 무서운 얼굴과 표정과 그 목소리로 나 아니야 막 이러는데 진짜로 그냥 벌벌 떨릴 정도로 그래서 박성훈 배우가 엄청 되게 여기에 흠뻑 빠져서 돌아갔다고 이 비하인드에서 전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 여러 가지 이게 진짜 추석 때 볼만한 게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레전드라고 불리는 것들만 이렇게 몇 개를 그 뽑아보셔도 추석 때 온 가족이 모여서 막장 추리 괜찮나요? 맞아요. 재밌어요. 재미는 현실도 확실히 막장인 있더라고요. 가족도 많잖아요. 명절 때. 그죠. 명절 때야말로 막장 중에 그리고 막장이지. 손가락을 잘라서 모으는 그런 사이코패스가 있는 집은 흔치 않을 그렇죠. 거잖아요. 그건 그렇죠. 모릅니다. 네. 알 수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막장극을 보면서 현실을 약간 순화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아, 있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오히려 잘 살고 싸움이 오히려 싸움이 그래, 안 우린 저 나는. 정도는 아니야. 막 이런 거.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본 것도 있고 그 팬들이 뭐 레전드라고 꼽는 회차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시즌에 미인대 살인 사건 이거는 진짜 누구든지 최고로 꼽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크루즈 살인 사건. 그리고 시즌 3의 숙다방 살인 사건. 그리고 제가 본 것 중에는 이번에 그 넷플릭스 제로에 나오는 그 아까 말한 그 폐병원 살인 사건이 있거든요. 이 에피소드가 재밌으니까 요거 위주로 보셔도 되고 그 다른 것도 골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스토리텔링이 재밌으니까 이게 재밌겠다. 네네네. 좋은 추천작이었습니다. 아, 저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플라워 킬링 문. 네, 볼까 말까 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극장 개봉 당시 봤기 때문에 이번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극장에서 보셨어요? 네네네. 와. 이게 2023년 10월 19일 날 개봉을 했는데 제가 마틴 스콜세지 좀 많이 팬이에요. 그래서 딱 신작이 나오자마자 극장에 달려갔는데 지금은 티빙이랑 애플 TV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영화를 보기 전에 장벽이 있는데 3시간 26분이에요. 맞아요. 제가 극장을 갈까 말까 망설이다 끝내 못 간 이유가 저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3시간 26분을 견딜 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게 지루하지가 않아요. 진짜요? 네. 중간에 화장실은 어떻게? 아니 그날따라 네. 제 방광도 도와줬군요. 무사했어요. 와, 명작일세. 진짜 명작이었어. 아니 근데 정말 재밌으면 장기가 쉽니다. 그런가 봐요. 네. 집중해서.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어쨌든 지루하지 않게 3시간 26분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이거 극장에서 봐야 되는 영화거든요. 그리고 마틴 스콜세지 감독 자체가 이 극장에 맞아요. 대한 맞아요. 원래 이 시네마에 대한 엄청난 어떤 신념을 가지고 계신 그렇죠, 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어쨌든 지금이라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영화의 스토리가 좀 굉장히 끌리는 면은 뭐냐면은 이게 인디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인디언에 대한 이야기하면 우리가 뻔히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우리가 보도 듣도 못했던 부유한 인디언의 이야기예요. 인디언인데 굉장히 부자였던 인디언들의 이야기인데 이 영화가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거든요. 근데 이 실화가 오세이지 연쇄 살인 사건이라는 실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1910년대에서 1930년대 사이에서 일어난 연쇄 살인 사건인데 이게 미국의 어떤 작가가 책으로 이 사건을 출간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던 이야기를 영화로 옮긴 건데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살던 그러니까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이제 인디언 원주민들이 그게 이제 오세이지 부족이에요. 이 부족이 이제 좀 척박한 오클라호마주라는 이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석유가 쏟아져요. 그래서 갑자기 이 원주민들이 인디언들이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정말 말도 안 되는데 백인 하녀가 식사 준비를 하는 이런 예. 그게 실화라고요? 네, 이게 실화 이런 시간이 이런 인디언의 시간이 실제로 있었대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디언들은 되게 마음이 넓고 그런 사람들로 묘사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많아지니까 이 돈을 차지하려는 음모가 시작이 되면서 이 영화의 미스테리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이 영화에서 이제 인디언 애기 씨가 있어요. 몰리라는 어떤 그러니까 부잣집 인디언 부잣집 여성이 있고 그다음에 백인 남편이 있는데 어니스트라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렇게 역할을 맡은 그러니까 원래 택시 운전사였는데 이 몰리한테 호감을 느끼면서 결혼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뒷 배경에 누가 있냐? 처음에는 이 어니스트가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 몰리라는 여성을 진짜로 호감을 갖고 이 여자가 굉장히 우아하면서 지적인 인디언 여성이거든요. 그랬는데 로버트 드니로가 이제 삼촌인데 디카프리오의 이 여자랑 결혼을 해라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 몰리 가족을 둘러싸고 연쇄살인이 벌어져요. 오. 그래서 도대체 왜 이 연쇄살인이 벌어지는 걸까라는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영화인데 뭐 말할 것도 없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로버트 드니로 그다음에 이 몰리 역을 맡은 이 신인 배우 릴리 그레드스톤이라는 그분이 그 아카데미 주연 후보로 네, 맞아요. 올랐던 그분이죠. 굉장히 연기를 잘해요. 그래서 이 대단한 배우들의 관계에서 오는 이 긴장감이 되게 대단한데 또 하나 볼 거는 여기서 이제 한 집안의 이 가족사의 의문의 살인 사건을 추적하는 듯 하지만 여기서 인디언들을 짓밟고 농락하는 백인 집단의 어떤 민낯을 까발리는 이런 또 메시지가 또 이 안에 또 숨겨져 있거든요. 그런 메시지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좀 뭐라 그러지? 디카프리오와 이 몰리라는 여성 간에 이제 부부가 같이 사는데 되게 미스테리한 게 뭐냐면은 디카프리오는 도대체 이 여자를 진짜 사랑한 건가? 아니면은 사랑하지 않고 이용하려고 하는 건가? 이게 약간 되게 미묘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심리극도 되게 긴장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는 디카프리오가 혹시나 뭔가 의문스러운 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이 두 사람 간의 어떤 부부 간의 어떤 동상이몽 이런 게 가지고 오는 미스터리도 되게 대단해요. 그래서 이런 연출을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3시간 26분을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엔딩으로 또 끝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 영화의 아까 말한 제가 메시지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플라워 킬링 문이라는 게 원래 그 오세이지족 인디언들이 5월을 꽃을 죽이는 달이라 그래가지고 플라워 킬링 문의 시기라고 불렀대요. 왜냐하면 5월이 되면은 키가 큰 식물들이 이렇게 작은 꽃들을 이렇게 뭐라 그러지? 막 목을 부러뜨리고 그런다고 해서 5월을 꽃을 죽이는 달이라고 해서 플라워 킬링 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빗대서 원제가 킬러스 오브 더 플라워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워 문의 킬러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메시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큰 식물이 잡아먹는 작은 식물 뭐 그런 킬러들의 이야기 그런 백인들의 이야기 뭐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묵직하면서도 미스터리하면서도 굉장히 그런 연기와 연출의 어떤 완벽한 조화. 뭐 마틴 스콜세지 그렇죠. 마틴 명불허전인. 저는 살인 사건이 내용에 섞여 있다라는 거는 지금 처음 들어서 더 땡기네요. 진짜. 한번 보세요. 그리고 굉장히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 그게 진짜 어려운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극장에서 봐야 되는데. 극장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정말 이런 영화야말로 그때 영화를 보고 나서 이런 영화야말로 정말 극장을 15,000원이 진짜 아깝지 않다. 정말 이건 가성비 갑이다. 시간도 긴데 재밌기도 해. 뭐 연기, 연출 뭐 말할 것도 없어.
그래서 역시 혹시 그 3시간 넘는 영화 중에 줄여야 된다고 느꼈던 부분은 없으세요? 그냥 그 시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마틴 스콜세지보다 왜요? 박찬욱 영화에서도 줄일 부분이 있는 것 아니 같던데. 요즘 영화들이 원래는 90분 중심이었는데 요즘은 다 거의 2시간 넘고 이렇잖아요. 감독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마틴 들으세요. 스콜세지만큼 만들 자신 없으면 2시간 안으로 줄여. 아니 근데 이 영화는 왜 이렇게 길게 만들었지라는 생각이 솔직히 안 들었어요. 너무 그리고 화면도 굉장히 아름답고 근데 여기서 약간 한 가지 이렇게 좀 뒷이야기가 재밌는데 이제 마틴 스콜세지가 왜 뭐 마블 같은 영화는 시네마가 아니다 뭐 이런 맞아요. 선언도 하고 네네네.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이제 만들다 보니까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파라마운트가 원래 제작을 했는데 빠져버렸어. 도저히 돈이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빠져버려가지고 결국 애플이 돈을 대면서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틴 스콜세지가 극장에서 벌고 그다음에 애플 TV 플러스를 통해서 방영을 하는 거에 도장을 찍으면서 완성이 된. 그래가지고 이 노장 감독이 조금 자존심을 애플에 살짝 접으면서 완성이 된 영화라는 비하인드도 있는데 폰은 갤럭시일까요? 애플일까요? 애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영화를 찍은 2023년에 81세셨습니다. 마틴 스콜세지가. 진짜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네, 정말 그 노익장을 과시하는 몇 분이 계시잖아요. 네. 정말 제가 진짜 이 스탠리 큐브릭이나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 영화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 전 세계인들이 자기 수명 1초씩만 적립해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저는 1시간 가능해요. 저도 더 드릴 수 있어요. 기부 좀 했으면 난안 돼. 좋겠어요. 아예 그거는 좀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요? 그럼. 저 진짜 몇 시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본인은 들으세요. 아 감독님 연락 주세요. 제 수명 기부할게요. 네, 그거는 약간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제 추천작은 플라워 킬링 문 티빙이랑 애플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김 작가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어요? 쿠팡 플레이의 가족 계획이라는 가족 계획? 저기 그 류승범과 배두나? 그거 아니에요? 저는 몇 회 보다가 중간에 탈주하셨어요? 탈주는 아니고 잠깐 쉬는 타임. 잠깐 쉬고 있는데 좀 오래 쉬었네요. 이게 6부작이고 되게 짧고 강렬한 드라마인데 그 6부작밖에 안 됐나? 네, 그래서 제 기준으로 올해 최고의 드라마거든요. 근데 근데 굉장히 생각해보니까 좋아하셨잖아요. 네, 네. 소개를 안 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드라마를 꼽을 정도로. 네, 제가 이 웃기면서 무섭고 막 무서우면서 약간 웃긴 김 작가님 취향. 이런 영화들을 좋아하거든요. 네, 네. 시실리 2km 같은. 근데 이 드라마가 장르가 거의 무한 장르예요. 휴머니즘, 범죄, 스릴러, 블랙 코미디, 판타지, SF 막 다 아우르거든요. 근데 이게 산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 배우들의 연기 배틀과 이 시나리오의 탄탄함이 이 막 산만한 이야기들을 한 대로 모으면서 1초도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는 정말 완벽한 작품성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오늘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스토리가 되게 새롭잖아요. 맞아요. 스토리가 네, 독특하잖아요. 스토리를 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린 시절에 이 특교대라는 곳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 이 특교대에 갓난아기가 둘이 들어오는 거예요. 배두나 씨가. 그래서 이 아기들 돌보면서 이제 정이 들면서 이 아이들도 나처럼 이 특교대 안에서 이런 사람으로 자라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류승범 씨와 백윤식 씨와 함께 이 두 아이를 데리고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탈출을 해서 가족 인양 특교대 관리자들의 추적을 피해 숨어 다니면서 살아가던 중에 예기치 않게 강력 범죄에 연루되면서 이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 특교대와의 갈등도 있고 연쇄 살인 사건도 있고 학교 폭력 같은 이 여러 사건들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몰입감이 진짜 장난 아니고 거침없는 대사랑 연출. 제가 이 끝까지 가는 영화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보다가 말았던 이유가 좀 저는 이렇게 신체 훼손하는 장면이 많은
드라마나 영화 잘 못 보는데 여기에서 맞아요. 그런 장면들 좀 많이 나오잖아요. 초반에 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게 왜 괜찮냐면요. 이게 배두나 씨가 특교대에서 배운 어떤 초능력으로 인해서 맞아요. 그 상대방의 기억을 조작하는 초능력을 가지고 이런 신체 훼손이 사실은 이 드라마 안에서도 사실이 아니다로. 근데 어쨌든 드라마 안에서는 근데 그- 영상으로는 보여지니까. 그걸 근데 다 영상에서 보여주니까. 보면서 잔혹하지만 이거는 초능력이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되게 이런 이걸 잔인해. 식으로 알고 봐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게 잔인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긴 해요. 근데 그래서 더 매력 있어요. 통쾌함이 좀 있긴 하죠. 하드코어해. 쾌감이 있긴 하죠. 그래요? 근데 저는 6개인지 몰랐는데 6개라면 왠지 볼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니,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고 보고요. 진짜 끊을 수가 없어요. 윤 작가님 재밌으면 밤새시잖아요. 그럼요. 아마 밤새실 저 거예요. 은준과 상현 이틀 만에 본 사람이에요. 이거 하루 만에 보실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이게 이 드라마가 그냥 초능력에 대한 그냥 액션 뭐 잔혹한 이런 드라마가 아니라 사실은 이 5명이 가족이 아닌데 가족인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뭔가 혈연 관계로 얽히지 않았지만 가족이란 무엇인가, 진짜 가족이란 뭐지?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고 어느 가족이네요, 거의. 어느 이런 같은 주제 의식을 어느 이제 가족처럼 사랑은 진짜 가족이 아닌 모두 다 유사 가족에서 찾고 있는. 어느 가족처럼 그릴 수도 있는 그런 주제를 이렇게도 그릴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참신하고. 근데 어쨌든 그 드라마가 악인을 그런 초능력으로 처벌하는 게 주 스토리죠. 네, 그렇죠. 뭐 반전 같은 게 뒤에 또 있나요? 반전이 있긴 한데 그런 초능력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반전은 아니고 이 스토리가 가진 거대한 어떤 하나에 대한 반전. 놀라운 반전이 끝에 나오면서 시즌 2를 만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네, 그 시즌 2를 예고하면서 반전이 딱 끝나기는 하거든요. 그게 조금 반응이 커야지 제작 대비 그 남는 게 있어야지 어쨌든 시즌 2가 만들어지니까 네. 화제는 꽤 됐던 것 같은데 맞아요. 화제는 좀, 됐었어요. 두고 보긴 봐야 될 것 같네요. 제가 특히 대사빨 좋고 배우들이 연기 잘하는 작품을 좋아하는데 정말 배두나 류승범 뭐 말할 것도 없고 백윤식 선생님 예전에 그 싸움의 기술에서 피통 싼다 할 때 그런 기세로 거의 연기 비슷하던데? 네. 그렇지 않아요? 그때 저는 그분인 줄. 싸움의 기술 때 백윤식 선생님 연기 너무 좋아하는데 그때를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새로 이 딸로 등장하는 이수연 배우가 진짜 압권이에요. 알아요. 너무너무 멋있고 제가 여기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대스타가 탄생할 겁니다. 곧. 그러니까 꼭 이 드라마 보시고 스타의 탄생을 미리 감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각자 조금 색깔이 다른 새 작품을 추천해드렸는데요. 윤 작가님의 저는 티빙과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크라임씬. 네, 저는 티빙과 애플 TV에서 볼 수 있는 영화 플라워 킬링 문. 김 작가님은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드라마 가족계획입니다. 네. 추석 때 뭐 이 중에서 끌리는 작품이 있다면은 한번 봐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망의 저희 메인 작품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네. 정말 뭐 개봉 첫 주부터 글로벌 흥행 수익을 이렇게 기록을 갱신하면서 박스오피스 여러 세계 여러 곳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는 전 세계적인 화제작이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흥행을 이어갈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근데 그러기에는 극장 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네. 폴 토머스 앤더슨 감독의 신작 One Battle After Another. 네, One Battle After Another입니다. 이거를 네이버에 검색을 하는데 틀린 검색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원 배틀 너무 어려워요. 원 배틀 어나더 애프터. 맞아요. 제일 원 많고요. 배틀 애프터 배틀도 있어. 아니 보고 나서도 이게 한 번에 떠오르지가 않아요. 제목이. 그래서 너무 저 이렇게 웃었던. 그래서 조금
뭐 한국말로 이상하게 짓는 거는 더 안 좋지만 어쨌든 조금 맞아요.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제목이 네. 약간 헷갈리는 제목. 지금 뭐 세계적으로 가장 뭐라 그러지? 핫한 거장 파티요. 거장 하여튼 파티. 예, 거장들의 연합 파티. 어쨌든 이 영화 먼저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윤 작가님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제목의 뜻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의 전투가 끝난 후에 또 다른 전투가 기다린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끝나지 전투는 않는 이어진다. 예, 그런 뜻. 이게 뭐 짧게 줄머리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다소 과격한 자유혁명가 활동을 하고 있는 흑인 여성, 여기 흑인 여성이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퍼타디나라는 여자를 따라서 그 프렌치 75라는 레지스탕스에서 폭파 전문가로 활동했던 팝 버거슨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이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입니다. 네? 잭 니콜슨 아니고요? 저도 잭 니콜슨인 줄. 아니었나요? 이제 거의 구별이 가지 않는 수준이에요. 네, 아무튼 시간이 흘러서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이제 좀 가정에 정착을 해보자라고 생각할 무렵에 이 여자가 아무래도 출산 우울증이 아닐까 싶은 엄청난 그 우울증을 겪으면서 일탈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남편한테 맡겨버린 채 다시 혁명 활동을 하고요. 이 혁명 활동을 하면서 사람을 살해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결국에는 잡히게 됩니다. 잡히는 과정에서 결국에 동료들을 밀고까지 하는 배신자가 되고요. 이 소동으로 인해서 밥은 신분을 세탁하고 딸을 데리고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로 가서 쥐 죽은 듯이 16년 동안 숨어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16년이 지난 어느 날 아내를 잡아갔고 혁명단체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던 잔인한 군인 스티븐 록조, 쇼 펜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요. 군대를 이끌고 왜 군대까지 끌고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밥에 딸을 찾기 위해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일대가 완전 전쟁터처럼 난리가 나고 그 밥은 딸을 지키기 위해서 16년 만에 다시 총을 잡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I'll found you. I'll kill you. 자, 이 대단한 영화 첫인상 어떻게 보셨어요, 김 작가님? 폴 토마스 앤더슨 네. 감독님께 제가 편지를 써왔습니다. 네, 읽어보시죠. 영어로 썼겠죠, 물론? 하이 폴. 이상한 나라의 폴 아니고요. 감독님 그동안 제가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동안 즐거웠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 저한테 좋은 추억 주신 거 감사드리고 저는 우리가 꽤 가깝고 특별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고요. 이번 영화를 계기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었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걸로 결론 짓겠습니다. 네. 다음 영화까지 안녕. 이상입니다. 잠재적 이별을 선언하셨네요. 그러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가치관과 관심사가 다른 사람인지 저는 이 영화에서 처음 알아서 너무 충격적이고 슬픕니다. 네, 일단 알겠고요. 윤 작가님은요? 저는 너무 신나고 재밌고 롤러코스터에 탑승하고 내려온 듯한 그 흥분이 오늘까지도 사실은 좀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아까 네네. 저를 네. 만났는데 너무 신나요. 윤 작가님이 네. 어제에 이어서 아직까지 심장이 뛰고 있다. 내가 올해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그 많은 수많은 실망스러운 영화들을 견뎌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반대로 폴 토마스 앤더슨이 좀 먼 사람이라고 느껴졌었는데 왜냐하면 이전 작품들이 좋은 작품이긴 하나 좀 약간은 지루한 면도 있고 좀 어려운 면도 굉장히 있고 무거웠죠 사실. 그래서 사실 이 영화도 너무 보기는 볼 건데 재밌을 거라는 기대는 정말 1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철저하게 폴 토마스 앤더슨이 나를 이렇게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감독이라니. 아니 저는 리클라이너 관에서 봤는데 네. 리클라이너가 제일 롤러코스터 같았고요. 영화에서 롤러코스터 1초도 느끼지 못했네요. 진짜요? 신기하다. 이 작가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렇게 재밌는 영화를 볼 때 영화를 한 3분의 2 지점에 이렇게 도달하면은 약간 이렇게 재밌으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벅차오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오랜만에 네. 그랬습니다. 맞아요. 뭔가 차오르는 느낌. 네.
추석 때 보름달이 차오르듯이 이렇게 차오르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것도 2시간 42분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3시간 26분 플라워 킬링 문도 견뎠지만 네. 이 영화도 지루하지 않아서 저는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폴 토마스 앤더슨이 요런 영화도 또 요런 느낌으로 만드시네? 라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요. 네. 이게 가장 저는 점수를 많이 주고 싶었던 게 바로 그 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영화가 긴 경우들이 많은데 음. 아까 말씀하신 그 마틴 스콜세지 영화도 그렇고 그 건축 영화 뭐였죠? 브루탈리스트? 브루탈리스트도 엄청 길었는데 시간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영화가 좋고 재밌지만 시간 가는 줄 알고 네. 보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진짜 끝날 때까지 3시간이었다는 걸 전혀 느낀 적도 없고 벌써 끝났어? 이런 느낌으로 진짜? 네. 너무 야. 재밌게 봤어요. 야, 어떤 점이 재미없으셨어요, 김 작가님은? 저는 이 감독님의 무겁고 그러니까 묵직하고 약간 파워풀하고 막 스크린을 뚫고 나오는 그런 기세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가진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There Will Be Blood. There Will Be Blood는 거의 최애 제 영화죠? 인생 영화 한 7 정도에 들거든요. 뭐 마스터도 너무 좋았고 근데 그런 느낌이 없어서 좀 실망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게 There Will Be Blood는 저는 최근에 또 봤는데 확실히 엄청나게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를 보면서 이 감독은 진짜 천재라는 걸 느끼면서도 너무 무거워서 영화가 너무 진지하고 무거워서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영화였던 거. 진짜로 숨이 막히는 느낌이 진짜 그렇잖아요. 들어요. 데어 윌 비 네, 블러드가 맞아요. 확실히 그런 영화고 전 마스터를 볼 때도 막 숨 막혀. 맞아요. 맞아요. 저는 너무 숨이 막혀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 맞아요. 있잖아요. 편안하지도 않고 네. 다시 보고 싶은 영화도 아니고 네. 엄청 인상 깊지만 뭔가 피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리고 남들한테 권하기도 네네네, 뭐하고 맞아요. 약간 그런 작품인데 제가 예전에 함부로 제 친구한테 홀리모터스라는 영화를 권했다가 엄청 욕을 먹었죠. 너한테 다시는 영화 추천 받지 저는 않으리. 그 카자흐스탄 보랏이라는 영화 아세요? 그거 추천했는데 그분이 저랑 그 후로 영화에 대한 대화를 아예 안 나누는. 아니 그러니까 근데 폴 토마스 앤더슨의 그러니까 초기작 뭐 부기나이트나 이런 초기작 말고 이제 데어 윌 비 블러드부터 뭐 마스터 그 약간 좀 너무 진지하고 무거워서 그랬던 영화들에 비해서 이 영화는 조금 굉장히 이렇게 대중적이고 예, 좀 오락적인 요소가 많죠. 상업적인 오락적인 면이 많다 보니까 이 영화야말로 지금 대중들한테 가장 쉽게 어떻게 보면 다가갈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윤 작가님처럼 조금 반가운 게 있었거든요. 네네. 예. 왜냐면은 폴 토마스 앤더슨 영화 중에서 데어 윌 비 블러드 빼고는 다 흥행해서 다 망했어요. 맞아요. 김 작가님도 저는 아시겠지만. 그 근데 부기나이트 흥행하기가 너무 힘든 부기나이트나 뭐 리코리시 피자 같은 영화들은 완전 또 가벼운 진짜 세상 가벼울 수 없는 데어 윌 비드가 무거운 만큼이나 가벼운 영화들이거든요. 근데 이 부기나이트는 영화는 워낙에 1997년인가 그때 영화잖아요. 리코리시 피자는 약간 조금 뭐라 그러지? 약간 쉬어가는 영화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우리가 폴 토마스 앤더슨을 떠올릴 때는 대부분 이제 데어 윌 비 블러드나 뭐 마스터나 그다음에 그 팬텀 트레드 이런 거를 떠올리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무거운 감독 묵직한 메시지를 항상 전해주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묵직하거나 네. 완전 숨쉴 틈을 안 가볍거나 네. 완전 가볍거나 했는데 근데 이 이 영화는 영화 자체도 이도저도 아닌 그 아니죠. 중간에 메시지 굉장히 묵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메시지 중요하죠. 근데 저는 늘 얘기하지만 메시지가 중요한데 그 중요한 메시지만큼 재미도 있어야 메시지도 전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재미 면에서 이게 메시지를 떠나서 그냥 재미, 오락, 순수하게 추격, 스릴러 장르로도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뭐
뭐 이런 폴 토마스 앤더슨 이런 감독도 모르고 뭐 이런 무거운 주제 뭐 흑인이니 뭐니 뭐 인종 뭐 이런 거 전혀 관심 없는 사람마저도 이 영화는 재밌게 볼 수 있겠다. 그냥 순수하게 그 재미 면에서 그래서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김 작가님이 말하는 폴 토마스 앤더슨의 기세라는 거는 하나로 약간 데어윌비 블러드가 자꾸 최근에 봤기 때문에 계속 생각나서 그런데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쫙 몰고 가는 막 정말 기세가 맞아요. 끝까지 막 그 몰고 가는 끝까지 가는 그 네, 느낌. 끝까지 가는 그게 있는데 이 영화는 지금 윤 작가님이 살짝 말씀하셨지만 약간 장르가 좀 혼재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약간 액션 스릴러 같기도 하면서 약간 정치 풍자극 같기도 하면서 약간 블랙 코미디 같기도 하면서 거기에 또 아버지와 딸이라는 또 가족 이야기도 있고 이러다 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짬뽕이 되다 보니까 하나로 몰고 가는 기세는 조금 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김 작가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저는 천재라고 느낀 게 이런 각각 다른 장르의 혼합을 이렇게 제대로 믹스해서 제대로 된 맛을 낼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자칫하면은 약간 이도 저도 아닌. 네, 이거 너무 많은 요소들을 너무 많은 그 딴 길로 셀 수 있는 구멍들이 엄청 많은데 어쩔 하나의 수가 없다가 저는 그랬거든요. 굉장히 산만하면서 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박찬욱 감독님 진짜 실망했다라고 확실하게 저도요. 그래서 이따 마지막에 네. 평점도 다시 주려고 그래요. 아니 저는 진짜 너무 정확하게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박찬욱 감독님 존경합니다. 정말 네? 취향이 어쩔 정말 수가 없다. 다르시구나. 너무 재밌었네요. 진짜요? 네. 아니 근데 내 생각엔 김 작가님은 그 폴 토마스 앤더슨 영화가 그 데어윌비 블러드를 딱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좀 마음을 열어보세요. 아니 저는 진짜 마음을 굉장히 열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 딸이 사라진 아버지의 감정선부터가 그 와중에 저런 뭐 전화 통화로 저런 말장난을 치고 있다고 같은 굉장히 절실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굉장히 저한테는 그 절실했잖아요. 절실함이 와닿지 않았고 블랙 코미디인데 저는 좀 이 블랙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는 레드나 옐로우의 이런 거리에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저는 일단 이 영화를 보면서 약간 폴 토마스 앤더슨이 이 시대를 위해서 트럼프에게 던지는 어떤 도전장 같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은유적인 얘기는 안 먹힌다. 직설적으로 혼돈과 카오스의 세상에 엿먹어라 같은 그런 약간 통쾌함도 느껴지고 이게 너무 지금 이 상황을 마치 어제 만든 영화처럼 너무 시대에 딱 맞춰진 얘기잖아요. 그게 더 시너지 효과를 더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통쾌하게 느껴요.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감독이 다 옛날 미국을 배경으로 만들었잖아요. 데어윌비 블러드도 그 세기 말이고 뭐 팬텀 트레이드도 1950년대 패션계 그다음에 뭐 리커리시 피자 같은 게 뭐 70년대 부기나이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현대를 배경으로 한 게 첫 번째 영화라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폴 토마스 앤더슨이 이게 원작이 있잖아요. 네, 그 네. 토마스 핀천의 네네. 바인랜드라고 저 토마스 핀천 잘 몰랐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큰 작가더라고요. 네. 저도 이 영화 때문에 알았어요. 굉장히 큰 작가고 그래서 이 토마스 핀천의 소설을 두 번째로 요번에 원작으로 했잖아요. 폴 토마스 앤더슨이 그전에 인히어런트 바이스라고 호아킨 피닉스 나왔던 그 영화도 핀천 작품을 원작으로 한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이 원작이 1980년대를 배경으로 60년대 이야기를 하는 소설인데 여기서 영감을 얻었는데 왜 60년대나 80년대 이야기가 아니지? 그것은 지금 현실을 맞아요.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맞아요. 폴 토마스 앤더슨의 어떤 뭐라 그러지? 현실 감각, 현실 인식이 있었기 약간 때문이다. 위기의식도 약간 느낀 그냥 미국인으로서 아니면 현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이게 뭐 예를 들면 나치 같은 것들이 그냥 역사 속에 머무는 과거의 비극이 아니고 사실 지금 현대에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그리고 지금도 내일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그거 모두가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특히 너무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약간 그런 위기의식이 만들어낸 영화 여기에 좀 더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뭐 메시지를
이 영화를 뭐 보시거나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뭐 인종에 대한 거, 네. 그다음에 뭐 특히 백인 우월주의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 여성 해방 뭐 이런 문제도 나오고 여성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약간 유사 프리메이슨처럼 네. 그런 백인 뭐 비밀 권력 집단 같은 뭐 이 크리스마스 영화에서는 클럽.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 나오고, 특히나 뭐 이민자 문제 같은 경우에 뭐 굉장히, 그러니까 요즘에 되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거기에 대한 뭐 풍자나 뭐 그런 문제의식들을 던져주는데, 저는 한 가지 그 메시지는 잘 알겠는데 저는 약간 그 지점에서 조금, 솔직히 저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그 지점에서 좀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런 주제가 너무 직접적이었다? 그러니까 너무 직접적이니까 이렇게 약간 김 작가님이 말한 아쉬운 점이랑 통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폴 토마스 앤더슨의 약간 이렇게 장기 묵직하게 이렇게 밑에 깔려 있는 레이어가 전혀 없이 약간 백인 그 약간 그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이라고 그 약간 프리메이슨 같은 그런 조직의 애들은 그냥 너무 단순한 악마처럼 그려진다거나, 약간 쇼펜이 연기한 그 뭐 변태적인 군인인, 뭐 변태적이면서 진짜 뭐라 그러지? 모순 찌질하면서 덩어리죠. 네. 찌질하면서 굉장히 잔인한 그 백인 군인에 대한 그런 캐릭터도 저는 조금 너무 너무 직접적이었다. 그러니까 너무 악마화해서 오히려 조금 그 레이어가 없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좀 그 부분은 저도 약간 폴 토마스 앤더슨 답지는 않았다라는 좀 그 지점은 좀 있었어요. 그 메시지. 맞아요. 그래서 저도 네, 그게 보면서 조금 이거 비슷한. 뭐 디즈니 영화인가 그런 생각도 좀 음. 들었고, 너무 단순하고 얕아서 깊이가 없어서 그 메시지를 무게도 전하는 없고. 데 있어서 캐릭터들. 무게도 그러니까 저랑 없고 깊이도 없고. 단순한 메시지긴 한데 저는 깊이나 무게는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의 그 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찾은 게 약간 이 시대를 위한 어떤 그런 포석이 아닐까라는, 어쨌든 저는 되게 아니 근데 백인 인종주의자들은 그래라는 그런 뭐라 그러지? 너무 전형적이지 않아요? 캐릭터들이?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왜 저렇게 전형적으로 그리지? 왜냐하면 그 아까 말했듯이 너무 주제나 이런 소재들이 막 산재돼 있으니까 사실 그런 것까지 약간 시간을 분배하기 위한 게 조금 그렇게 가는 게 조금 편리해서 영화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저는 악마를 그리려면 악마는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악마라는 쇼펜이 다 해주잖아요. 아니 근데 쇼펜도 그렇게 그 캐릭터가 막 그러니까 물론 그 캐릭터 되게 대단한데 약간은 예상 가능한 지점들이 있어서 좀 그랬어요. 저는 그리고 오히려 쇼펜이 이 전에 연기했던 것들에 비해서 너무 악마가 아니다. 아, 그래요? 이 전에 다른 영화에서 연기했던 악역들이 훨씬 더 악마적이었다고 저는 그냥 생각하고. 그런 악의 모습보다도 그냥 인간 자체가 혐오스럽다는 게 너무 잘 표현해. 걸음걸이, 뭐 머리 빗는 모습, 뭐 침상, 그죠. 그냥 모든 약간 징그럽긴 것들이 하지. 정말 역겹고, 등장만 해도 진짜. 그래서 사실은 중간에 이 사람이 빨리 누가 좀 죽여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죽었을 때 약간 통쾌함도 느꼈을 정도로. 아니 근데 나는 똑같은 지점에서 저는 쇼펜의 연기도 정말 막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이 캐릭터에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대단한데, 그냥 얘는 태생부터 그냥 악마인 것처럼 그린 거는, 예를 들어서 데얼비 블러드에서 그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맡았던 다니엘, 얘는 도대체 뭐지라는 그게 영화 끝까지 되게 이렇게 의문점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얘 반대 지점에 있던 그 폴 다노 그 목사 같은 경우에도 이 목사의 이중적인 모습, 정말 이런 걸 어떻게 그렸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전형적인 그런 면에서- 악역도 없고 그렇죠. 되게 그 입체적인 캐릭터. 그러면서 깊이 있는. 그죠? 근데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쟤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캐릭터를 그리는 데 있어서. 디즈니식. 그러니까 마블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이 말씀하신 마블 영화에서는 다 그렇잖아요. 그냥 다 뿔 달려 있고. 아니에요. 타노스도 얼마나 고뇌하는 악역이에요. 아, 그럼 마블만도 못한? 디즈니. 디즈니 만화. 디즈니 영화도 아니고 디즈니 만화. 그래서 저도 그 지점은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조금 캐릭터가 평면적이 되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웠어요. 다른 것도 저는 그러면 칭찬을 더 하고 싶은데 네. 저는 사운드와 촬영도 특히 그 모두가 극찬하고 있는 고속도로 추격신 그 꿀렁꿀렁하는 그 먼 카 체이싱 장면. 정말 잘 찍었어. 와. 그리고 명장면. 이런 씬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적이 없어. 정말 미국에서나 찍을 수 있는 씬인데다가 그 모든 카 체이싱을 그렇게 찍다니. 네. 아무튼 그 장면은 정말 세계에 남을 명장면 같고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렇게 언덕처럼 이렇게 물결처럼 이렇게 일렁이는 언덕에 자동차 세 대가 서로 추격하는 장면인데 서로 죽이려고. 네, 서로 죽이려고. 그러니까 시야가 이렇게 꿀렁꿀렁하니까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데 그 서스펜스가 대단합니다. 네. 심장이 너무 터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네. 아날로그로 다 찍었다고 하잖아요. CG 전혀 없이. 네, 심지어 그 카체이싱 장면이 속도감도 그렇게 다른 카체이싱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속도감도 그렇게 엄청나지도 않아요. 정말 창의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천재다. 진짜 천재라고. 저도 거기서는 진짜 저도 천재 이게 진짜 찐 천재구나. 네. 저는 카체이싱을 저렇게 찍다니. 좀 다릅니다. 네. 어떻게 뻔했어요? 이걸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제 거의 잭 니콜슨을 따라잡았잖아요. 추구미. 네. 잭 니콜슨 그러니까 계속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입고 있는 이 어떤 뭐라 그러지? 체크 로브. 체크 로브. 로브도 너무 샤이닝해. 잭 니콜슨이 그러네. 그 생각은 못했네. 호텔 안에서 입고 있었던 그 로브가 너무 겹쳐지면서 그 카체이싱 장면도 샤이닝의 오프닝 보면 나와요. 그 자동차가 달리는 부감샷이 진짜 멋있게 거기서 혹시 네, 켜 있거든요. 그냥 샤이닝의 오프닝이 더 좋은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삐딱선을 다시. 제 솔직한 카체이싱 느낌이에요. 장면도 별로였다. 뭐 그렇게 네. 그렇게 감동적이진 않았다. 저는 또 다른 면은 제 음악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 음악 엄청 과잉으로 쓰여 있거든요. 조니 그린우드. 네. 근데 그게 진짜로 이 심장을 같이 쪼아주는 역할, 또 다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음악들이어서 음악도 엄청 잘 쓴다라고. 네. 조니 그린우드는 완전히 지금 그 폴 토마스 앤더슨의 뭐라 그러지? 이 전작부터 계속 같이 데어 윌 비 블러드부터 계속 마스터 리코리시자 다 했는데 아니 물론 이 감독한테 어떻게 보면 발굴된 거지만 지금 영화 음악계에 거의 거장이 됐잖아요. 조니 그린우드가.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조니 그린우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음악이 과잉돼 있는데 네. 어떻게 저렇게 그것도 다 창작한 음악이잖아요. 맞아요. 자기가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조니 그린우드의 음악은 약간 그냥 캐릭터 같아요. 하나의 캐릭터. 맞아요. 이 음악이 없으면 이 영화가 가능해? 또 한 번 느꼈던. 어떤 때는 음악이 좀 빠져줬으면 싶은 그런 부분도 저는 이번에 그때 그 주라기 월드 진짜 음악이 너무 음악 때문에 방해가 돼갖고 음악 좀 꺼져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는 이 음악이 저의 이 영화와 완전히 혼연일체가 돼 있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조니 그린우드도 저는 지금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이 영화가 다 안 맞는 거구나. 팬텀 트레드에서도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지금까지 다 좋았는데 이 영화는 음악이 없는 버전을 보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몰입에 너무 방해가 되고 그래요? 적당히 치고 나와야 되는데 너무너무 치고 나오는 아니 물론 약간 과잉된 지점도 있는데 저는 역시는 역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과잉이 좀 그러니까 과잉만 빼면은 어떤 장면인지 제가 지금 확실히 생각은 안 나지만 와, 이 장면에서 이 음악은 대단하다라고 생각한 장면이 그래도 한 두세 번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니 그린우드는 진짜 이제 대단하다. 이제 거장이 되겠구나. 이미 됐지만 거장이시죠. 지금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저는 어쩔 수가 없다도 음악이 너무 과장됐지만 그 과장된 음악이야말로 영화 장면들이랑 이렇게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 있다는 것에 동의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냥 이렇게 뭔가 이거 잘못 씌워졌어, 음악이.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씬이 몇 개 있었어요. 진짜. 저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모르겠지만 워낙에 조니 그린우드를 알고 나서부터는 되게 그다음에 뭐 레디오헤드 기타리스트라는 점도 매력적이고 그리고 뭐 얼굴도 솔직히 매력적이고 모든 게 매력적인데 이렇게 영화 음악까지도 천재적이다 보니까 아무튼 저는 워낙에 호감이 있어서 그런지 역시나 좋았다. 저도 굉장히 호감인데 심지어 약간 뒤를 바라보면서 이 극장의 음향 시스템이 잘못된 거야? 그건가? 이럴 수가 있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봤던 장면이 같은 영화를 보고서 이렇게 다르게 느끼다니 진짜 신기하다. 그랬습니다. 네. 네, 뭐 조니 그린우드가 뭐 저희 방송을 들을 일은 없지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 영화에서 한 가지 또 좋았던 거를 또 놓치고 싶진 않아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전에 폴 토마스 앤더슨 영화랑은 조금 다르게 그 여성 캐릭터들이 부각된 점이 되게 그 좋았어요. 얘기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 퍼타디아? 네. 엄마 역의 그 태아나 테일러라는 배우도 너무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너무나 매력이 있었고, 그러니까 진짜 혁명가 여성을 이렇게 멋있게 그린 영화가 얼마나 될까라고 맞아요. 싶을 정도로 되게 매력 있게 그려졌다. 저는 딸 역할 맡은 이게 거의 데뷔작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체이스 인피니티 너무 예쁘고 너무 매력적이고 저는 이 배우 다음 영화 되게 궁금해진 것 같아요. 제가 이 배우를 체이스 인피니티 그 딸로 나온 배우를 딱 등장했을 때 이 배우 어디서 봤지? 근데 이 사람이 데뷔작이래.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제가 얼마 전에 그 티빙이랑 애플 TV에 있는 드라마인데 무죄 추정이라고 혹시 아세요? 제이크 질레날 나왔던 그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에 제이크 질레날 딸로 나와요. 진짜요? 네. 그렇게 어린가요? 이 무죄 추정이 한 2년 정도 된 드라마인데 여기서 16살로 나오니까 여기서도 10대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딸로 나오는데 여기서도 조금 중요한 그 제이크 질레날 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솔직히 연기가 조금 어설픈 느낌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원 배틀 애프터 어너서에서 너무 성장한 느낌이어서 너무 강렬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 배우에 대해서 살짝 찾아봤는데 이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이 배우들을 오디션 굉장히 많이 했대요. 이 10대 이 배우를 찾기 위해서. 근데 이 액션이 돼야 된다. 여기서 액션 씬이 많이 나오잖아요. 쇼펜이랑 부딪히는 씬도 그럼요. 있고. 그래서 액션이 되는 애를 찾는데 이 배우가 킥복싱을 오랫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매력 때문에 그래서 진짜 몸을 되게 잘 쓰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왜 모래 주머니 그거 이렇게 발로 때릴 때도 맞아요. 그게 실제 멋있어요. 킥복싱 아니, 했던 두 배우 모두 진짜 되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멋있는 장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진짜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 캐릭터를 참 잘 썼다. 폴 토마스 앤더슨이. 근데 그 전에도 보면은 뭐 마스터의 그 에이미 아담스도 그렇고 에이미 아담스. 되게 여성을 되게 매력적으로 그리는 몇 안 되는 남자 감독 중에 한 명인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요번에 확실히 조금 그런 면모를 보여줘서 특히 그 엄마 역할의 배우가 그 임신한 배를 드러내면서 그 기관총을 쏘는 장면은 정말 무서웠어. 이 영화의 어떤 상징적인 장면 같은 느낌도 들고요. 거기서 되게 웃긴 게 그 여배우는 그 여자는 엄마는 만삭인 배를 드러내고 막 기관총을 막
정말 말 그대로 갈기잖아요. 네네네. 근데 디카프리오는 거기서 막 꿍얼꿍얼하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아니, 찌질하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쟤는 자기가 임신한 걸 모르나 봐. 근데 솔직히 그 딸을 키우는 것도 결국에는 네, 아빠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대형 F인 네. 그런 면모? 그리고 디카프리오가 되게 뭐라 그러지? 약간 찌질하면서 맞아요. 약간 좀 되게 허당 사실 같고. 그 혁명도 여자가 그냥 그치. 좋아서 따라가서 그냥 하는 것 같은 네.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되게 디카프리오가 잘 살렸어요. 잘 살렸고 야, 그 캐릭터 재밌었던 것 같아요. 디카프리오가 저도 그 장면은 너무 좋았어요. 그 임신한 배를 저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뭘 잘못 봤나? 그러면서 눈을 다시 비비고 봤던 진짜 그러니까. 명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모님이 말하는 그것도 웃기잖아요. 우리 집은 혁명가 집안인데 너랑 안 어울린다. 우리 아이 앞길을 망치지 마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그 전형적인 남녀의 역할이 약간 바뀌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도 이 영화의 메시지랑 좀 일관성이 그 통하는 것 같아요. 육아 우울증도 아빠가 다 겪고 맞아요. 이 아이의 사춘기도 아빠가 다 그렇지만 울면서 그 여자는 태생적인 출산 우울증을 어쩔 수 없이 겪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는 여기서 약간 스포일을 해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여자는 또 우울할 수밖에 없는 네네. 또 그런 네. 또 사연도 있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디카프리오의 그런 캐릭터는 저는 되게 재밌었다. 그리고 연기를 뭐라 그러지? 디카프리오가 전에 이런 연기를 보여준 적이 있나요? 이런 연기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이 들던데. 디카프리오가 땅을 기는 영화가 저는 굉장히- 레버넌트 안 생각. 왜 그 영화도 그 월스트리트도 월스트리트 거기서도 땅을 엄청 기어요. 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약간 광기 어린 모습. 맞아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서 좀 몇 가지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렇게 허당적인 면모는 딱 작품이 생각나진 않는데 이 영화에서 진짜 좀 잘 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카프리오는 어디 원래- 나사 하나 빠져있는 네. 것 같은. 근데 원래 잘하는 걸 진짜 잘한다라고 느꼈는데 저는 쇼펜은 솔직히 초반에 못 무서웠어.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고 음. 그리고 진짜로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캐릭터와 그 인물이 너무 엮여갖고 보는 내내 되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하지?라는 경외심이 들 정도로 쇼펜한테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진짜 잘하시죠. 진짜 잘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폴 토마스 앤더슨이랑 같이 작업하는 배우는 그 배우 커리어에서 최고를 끌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아담 샌들러의 최고의 연기는 펀치 드렁크 러브에서 끝났다. 근데 다 그다음 다니엘 루이스의 그 데어윌 비 블러드도 그렇고 그다음에 호아킨 피닉스의 그 마스터의 호아킨 피닉스는 아니죠. 더 있죠. 아니, 이후에. 근데 네. 그 마스터에서 그 어깨 연기와 그 그치. 등뼈 연기 막 이런 거 그냥 있잖아요. 세포 단위로 연기하시는. 그다음 필립 세이머 호프만도 그렇고 아니 진짜 이번에 그리고 쇼펜이랑 디카프리오를 보면서 이거는 감독의 능력인가? 그럴 수도 어떻게 있어요. 저렇게 연기를 아니 그게 모든 영화마다 그런 식이 적용이 된다면 그건 감독의 능력이죠. 아니 그래가지고 우연히 그 감독이 폴 토마스 앤더슨이 배우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인터뷰를 봤는데 그 인터뷰 내용에서 자기가 쓰는 시나리오에서는 배우들이 어떻게 연기해야 된다. 이때는 이 장면에서는 뭘 생각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전혀 쓰지 않는데요, 자기는. 그래서 배우들이 그래서 그 점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자기는 배우들한테 그 상황을 던져주고 배우는 배우의 일을 해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열려 자기 있대요. 배우의 잠재력이 배우의 나오는? 네. 배우의 잠재력을 엄청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나쁜 배우라고 생각하는 배우는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나쁜 배우를 만나면 겁이 난다. 왜 그러냐면은 감독은 막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배우한테 대사도 이해시켜야 되고 너 여기서는 여기에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나쁜 배우다. 박찬욱 감독이 아니 이병헌한테 근데 이거는 한 얘기 아니에요? 감독마다 스타일이 다를 수 있죠. 다르니까 다를 수가 이건, 있죠. 예.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잠재력이 큰 배우들 배우들은 그게 이제 확 폭발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약간 그 마스터에서 그 호아킨 피닉스가 그 변기 깨뜨리는 장면 어우. 그게 애들립이었다고 하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 애들립이었대요. 애드립인 건 몰랐어요. 애들립인데 그 잘못하면 엄청 크게 다칠 수가 있어서 엄청 다들 숨을 죽였다는 거야. 근데 그런 애드립이 가능한 것도
이게 열려 있으니까 이 배우가 막 그거를 끌어낸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그게 어. 너무 과하면 연출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연출가의 능력인데 그게 한 번도 애드립이 과하다거나 연기가 그치, 너무 그치. 튄다거나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굉장히 건 잘 짜여진 영화 같은 정말, 느낌이지. 네, 연출을 잘한다는 걸 다시 한번 이 영화 안에 대단해요. 애드립이 들어있을 것 같지 않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애드립을 했다니. 역시 대단. 폴 토마스 앤더슨을 찬양하면서 아니 감독님 제가 되게 팬인 게 얼굴도 미남이세요. 맞아요. 너무, 배우를 너무. 해도 손색이 없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디카프리오와 쇼펜의 내년 3월 오스카에서 쇼펜은 꼭 받아야 됩니다. 어. 쇼펜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쇼펜 아니, 근데 나무 디카프리오가 디카프리오 나무 땅을- 주연상 지금 뭐 후보다 네. 막 벌써 얘기가 디카프리오가 나오고 있고. 기어다니면 상을 받더라고요. 어디서든 하나를. 디카프리오는 모르겠고 쇼펜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쇼펜 진짜 받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뭐지 감독도 아카데미에서 상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요? 완전 무관. 정말요? 그게 팬텀 트레드로 의상상인가 뭘 하나 받았고 계속 무관이어가지고 근데 데어 윌브 블러드 때 오늘 그 영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제일 가능성이 컸는데 그때 그 뭐지 경쟁 영화가 뭐였는 줄 아세요? 그 영화가 다 휩쓸어갔어. 누구. 뭐죠? 그러니까 대주눈이 없는 감독이죠. 노인을 위한 영화.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네. 그 단발머리한테 다 뺏긴 거. 어쩔 수가 없네. 제가 옛날에도 디카프리오가 상 한참 못 받아서 되게 화제됐었을 때도 아니 이 영화를 왜 못 받았지 하고 봤더니 그치. 그 상대역이 너무 이거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뭐였지? 영화더라고요. 그 디카프리오가 아마 마틴 스콜세지 영화 아까 얘기했던 월가 얘기. 그 울프 영화 오브 월스트리트. 예, 거기서 주연 후보에 올랐는데 그 해에 달라스 바이어스라고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거기서 그러니까 너무 강력한 상대여서 그리고 너무 매튜 강력한 영화. 맥커너이 네. 진짜 잘하지. 어쩔 거기서. 수가 없잖아요. 줘야지 어떡하겠어. 거기서는 진짜 매튜 맥커너이가 더 잘해. 그럼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요. 어쩔 잘해. 수 없었어요. 잘해. 너무 잘해. 잘해. 그래서 올해는 쇼펜. 아니 진짜 저도 정말 그래서 지금 이제 55세잖아요. 감독님도 이제는 한 번쯤 받을 때가 됐다. 들어야겠네. 그 상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더라도 아, 자국에서 그래도. 한 번도 상을 못 받았다니 맞아. 뭐 깐네에서도 받고 베를린 아니 이런 베니스. 천재에게 그래서 좀 이번에는 뭐 김 작가님은 뭐 원치 않는다? 뭐 인정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니 근데 그 아카데미 상이라는 것이 이 전에 얘기했던 감독님 누구시죠? 플라워 킬링문? 마틴 마틴 스콜세지. 스콜세지.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도 그 상을 받기 한 해 전에 진짜 훌륭한 영화를 맞아요, 만드시고 맞아요. 별거 아닌 영화로 상을 맞아요. 받으셨거든요. 그 무간도를 네. 리메이크한 영화로 받으셨잖아요. 아마도 폴 토마스 앤더슨 아, 맞아. 감독님도 이번 영화로 받으신다면 제 얘기처럼 이전 웃기네. 영화가 더 베스트였다. 이전 영화만 리코리시 피자인데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이 영화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김 작가님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이 영화 보면서 이렇게 이 감독이 여기서도 보면 디카프리오라는 아버지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혁명을 이어갈 딸이 되게 중요한 그 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네얼비 블러드도 그렇고 마스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뭐 약간의 그 사제지간이라든지 아버지와 아들이라든지 뭐 유사 아버지, 유사 아들 뭐 이런 관계가 이 감독님이 굉장히 거기에 좀 천착해 있다? 이런 생각도 이번에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데얼비 블러드에서 그 양아들과 데이 루이스의 관계가 이 영화에서도 좀 굉장히 흡사하게 그려져서 좀 되게 그 점이 좀 흥미로웠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왜 약간 이게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되게 좀 차가우면서 비판적인 입장에서 영화를 쓰지만 약간 그런 관계들에서 이렇게 뭐 약간의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거나 뭐 그런 말랑말랑한 그런 메시지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한 스푼 항상 넣는 감독이 아닌가. 제 그러니까요.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번 영화도 저는 충분히 그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디카프리오와 딸 간의 그죠. 그 엔딩의 부녀 그 간의 출동 상황도 그렇고 부녀 그렇죠. 간의 그런 사랑 한 스푼? 네. 그래서 그런 또 로맨틱 그 성공적인 그런 딸 감정? 친구들이 집으로 찾아왔을 때 그 아이들을 대하는 아빠의 이 태도라든지 그런 거 너무 웃겼어. 잘 그렸어. 맞아요. 참 그런 거 각본도 잘 좋았어요. 써.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각본을 잘 써? 저는 그리고 이 쇼펜이 사실 저희 아버지랑 되게 닮으셨거든요. 외모가. 그래서 쇼펜 나오는 영화를 잘 못 봐요. 근데 이번에 디카프리오한테서 뭔가 느낀 게 그 아까 딸의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이 아이들을 막 자기의 상처를 가지고 이 아이들을 대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디카프리오가? 부모들도 네. 아. 부모들도 사실은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자기도 상처 입은 한 아이로서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육아를 했을 때 나오는 어떤 부작용, 갈등 이런 게 그 장면에 딱 압축적으로 들어있어서 아 우리 아빠도 힘들었겠지 뭐 이런 생각을 잠깐 또 했었어요. 눈물이 찔끔 나오려다 들어갔는데 거기에 네. 아빠 생각까지? 저는 아빠 생각 1도 안 나. 아니 쇼펜이 너무 저희 아버지랑 비슷하게 그러면- 생겼어.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네. 근데 쇼펜이 잘생기지도 않고 못생기지도 않은. 저희 아버지 예전에 그 별명이 트위스트 김이라고요. 네, 트위스트 알아요. 김이라는 배우 아시죠? 네. 약간 그런 외모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요? 쇼펜이랑 트위스트 김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아빠 네. 이거 듣지 마. 자, 그러면 오늘 평점을 줘보죠. 네. 윤 작가님. 저는 어제부터 끝나는 순간부터 고민한 적이 없이 5점 만점입니다. 오. 모든 게 완벽하고 정말 재밌었어요. 저는 4.6점 드리겠습니다. 평점. 뭐 저는 아까 말했지만 약간 아쉬운 점도 좀 있는데 근데 이 영화는 정말 흥행을 해야 돼요. 네. 왜냐면 극장에서 이 정도의 재미를 주는 작품이 없다. 근데 지금 정말 극장이 너무 없어. 빨리 입소문이 나가지고 이 영화는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서 평점은 4.6점 아쉬운 점 때문에 네, 드리지만 꼭 극장에서 보셔라.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어쩔 수가 없다 평점을 잠깐 조정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어쩔 수가 없다 평점을 4.6점을 그때 줬거든요. 근데 이 영화랑 동점이면 동급일 수는 없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4점? 어쩔 수가 없다는 4.0점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진짜 몇 저는 점일까요? 그 어쩔 수가 없다를 4점으로 올리겠습니다. 아, 예, 예, 이 영화를 보고 나니 이 영화 몇 저는 점이냐고요? 이 영화가 몇 점이에요? 그때 몇 점 주셨어요? 3.5점 줬잖아요. 네, 4점으로 올리고요. 네. 이 영화. 이 영화는 한 1.5 정도 드리고 싶고 1.5점이요? 이 아니 계속 폴 토마스 예상을 앤더슨 했어요. 토마스 앤더슨 감독님에 대한 저의 애정을 1.5 그래서 합쳐서 3 정도 드리고 거의 전지적 싶습니다. 독자 시점 그 정도 주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저 너무한 이 작가님이 영화 보면서 개인적인 감정을 많이 섞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개인적인 감정을 전지적 독자 시점에서 더 많이 섞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너무 나의 가치관과 거리가 먼 그냥 멀리에 있는 그들이 사는 세상이었다. 그래서 별로 스크린이 저한테서 되게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평을 그냥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뭐였죠?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와 역시 함께 제목이 너무 어려워요. 네,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때 극장에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는 추석 지나고 또 다음 영화와 함께 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작품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석 때 더 건강하시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보내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